안녕하세요. 달밤입니다. 오늘은 탈무드의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의 근원인 탈무드.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듣고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집착이 최고의 증거. 3명의 상인이 함께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번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마침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함께 땅에 묻고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몰래 빠져나와 돈을 몽땅 파낸 후 감쪽같이 다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나중에 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세 사람은 서로를 범인이라고 지목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을 찾아가 재판을 부탁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한 사람이 훔쳐가 버렸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꼭 밝혀주세요. 솔로몬 왕은 사연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3명이 모두 두뇌가 명석해 보이는구나. 내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다른 재판이 있는데 먼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부탁한다. 그러고 나서 당신들의 재판을 하려고 하오. 세 사람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처녀가 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어. 양쪽 집안이 서로 인사를 하고 결혼식도 준비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 처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약혼한 남자에게 헤어져 달라며 사정을 했지. 자신으로 입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요. 약혼한 남자는 처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위자료는 필요 없다며 순수히 파혼해 주었어. 덕분에 처녀는 사랑에 빠진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었지. 처녀가 결혼한 그 남자는 사실 몹시 부자였다오. 그 때문인지 어느 날 여인은 한 노인에게 납치당하게 되었어. 노인이 부자 남편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여인은 노인에게 첫 번째 남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오. 그리고 사랑도 잃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남자도 자신과 그냥 헤어져 주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납치하고 돈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득했소. 그 이야기를 들은 노인 납치범도 순수히 여인을 풀어주었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 한 명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내리는 것이 옳겠소? 그러자 첫 번째 상인이 말했습니다. 파혼당하고도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남자입니다. 그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노인 납치범도 따라서 선행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인이 말했습니다. 여인이 칭찬받아야 합니다. 여인이 용기를 내어 첫 번째 남자의 마음을 움직여 무사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탈출한 것도 역시 여인의 용기 덕분입니다. 세 번째 상인은 주저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아 한 명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금전적인 피해를 준 약혼녀를 순순히 떠나보낸 것도 이상합니다. 돈을 노린 납치범이 인질의 몇 마디에 순순히 풀어준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여인이 용기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돈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첫 번째 남자를 버린 것은 아닌지도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세 번째 상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네가 돈을 훔쳐간 범인이로구나. 세 상인이 어리둥절해하자 솔로몬이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애정관계나 선행, 사람 사이의 감정 같은 것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너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중심으로 생각했다. 그러니 돈에 집착하는 네가 범인님에 틀림이 없다. 동업자의 돈을 가로채려고 했던 상인은 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두 상인은 잃어버릴 뻔한 자신의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주의 병을 고친 사람은 한 나라의 임금에게 어여쁜 딸이 있었습니다. 임금에게 공주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공주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자리에 누워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임금은 공주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모두 불러 치료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용하다는 약도 모두 써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이제 온종일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안타깝게도 공주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가망이 없을 듯합니다. 임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나라에 공주의 병을 낫게 할 사람을 찾는다고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약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자가 있다면 공주와 결혼도 시켜주고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파격적인 제안에 온 나라가 들썩거렸지만 유명한 의사들이 포기한 공주의 병을 낫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야망에 찬 젊은이들이 소문난 약초나 진기한 보약을 가져왔지만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공주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고 정말 가망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왕궁에서 먼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주 먼 곳도 볼 수 있는 요술 망원경을, 둘째는 아무리 먼 곳이든 단숨에 데려다주는 마법의 양탄자가, 셋째는 세상의 모든 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는 신비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는 요술 망원경으로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도시의 벽에 붙은 임금의 포고문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 길로 동생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아픈 공주를 낫게 해주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삼형제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단숨에 왕궁으로 날아갔습니다. 삼형제는 임금을 만나 자신들에게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신비의 사과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임금은 아픈 공주에게 신비의 사과를 먹이는 것을 허락했고 사과를 입에 넣은 공주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더니 사과 하나를 다 먹고 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임금은 기쁨에 들떠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사위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말했습니다. 내가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공주가 아픈 것도 몰랐을 거야. 둘째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제 시간에 왕궁에 올 수 없었지. 그러자 막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을걸? 과연 공주는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삼형제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선택받지 못한 다른 두 형제에게도 큰 상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임금은 공주와 결혼하고 자신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될 사람을 발표했습니다. 임금의 선택은 바로 신비의 서가를 가져온 셋째였습니다. 임금이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삼형제 모두 공주의 병을 낫게 한 데에 똑같이 공이 있다. 그 중에서 나는 셋째를 공주와 결혼시키고 왕위에 오르게 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셋째는 가진 것 전부를 나의 공주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삼형제를 살펴보면 첫째는 요술 망원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둘째 역시 마법의 양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셋째는 신비의 서가를 공주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는 공주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중하여 셋째를 사위로 삼겠노라.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줄 때 전부를 주는 것이 가장 귀하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치기 소년의 추억. 왕이 황야에서 사냥하는데 감미로운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맑고 깊어서 왕은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니 유대인 양치기 소년이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왕이 양치기 소년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 눈빛이 총명하고 얼굴에 귀한 기운이 흐르는 것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궁궐로 가서 내 일을 도와주어라. 양치기 소년이 왕을 따라 궁궐에 들어가니 왕은 그를 재무 담당 대신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나날이 깊어지자 신하들은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양치기 소년을 내쫓을 궁리를 하다 어느 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유대인 양치기 소년이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냐? 은혜도 모르는 녀석. 역시 유대인은 돈밖에 모르는군. 왕은 화를 내며 양치기 소년의 예금 통장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아예 계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현금과 보석을 쌓아두고 있나 보구나. 그의 집을 샅샅이 조사해라. 하지만 소년의 집은 검소하게 꾸며져 있었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수상한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어보니 그 방만은 청소를 시키지 않고 양치기 소년만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저 비밀의 방에 분명 빼돌린 돈과 금은 보화가 있을 겁니다. 왕은 그 방의 문을 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짝이 떨어져 나가자 방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금은 보화 대신에 양치기 시절의 낡은 배낭과 누더기 그리고 피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방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 이것을 왜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양치기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대신으로 임명하셨지만 저는 사실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옷과 배낭, 지팡이와 피리까지 모두 이 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이곳에서 옛날과 똑같이 차려입고 피리를 붑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본래 황야의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으며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왕은 양치기 소년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왕은 그를 모함한 신하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소년에 대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신분이 갑자기 높아지면 쉽게 자만심에 빠지곤 하지요. 옛날 어려웠던 시절의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경거망동해서 화를 부르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예전의 기억을 잊고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개의 꿀단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무척 아름다워 어디를 가도 눈에 띄일 정도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늙고 탐욕스러운 영주가 있었는데 부인을 보고는 그녀를 첩으로 들이려고 갖은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참다 못해 그 고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먼저 모든 재산을 처분해 금화로 바꾸었습니다. 그러고서 금화를 7개의 단지에 나누고 그 위에 꿀을 가득 채웠습니다. 7개의 단지는 누가 보아도 평범한 꿀단지로 보였습니다. 부인은 죽은 남편의 친구에게 7개의 꿀단지를 맡겼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증인도 세웠습니다. 소중한 꿀이니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말입니다. 남편의 친구는 안에 금화가 있다는 것은 까맣게 모른 채 7개의 꿀단지를 맡아주었습니다. 부인은 영주의 눈을 피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1해, 2해 시간이 흐르고 꿀단지를 보관하고 있던 남편의 친구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피로연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꿀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는 안을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부인의 당부가 생각나기는 했지만 꿀이 이렇게 많으니 조금은 덜어먹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단지 하나를 열었습니다. 꿀단지 안에는 향기로운 아카시아 꿀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향기에 취해 정신없이 꿀을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꿀을 덜어내다 보니 꿀단지 바닥에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궁금하여 꿀을 모두 덜어내자 바닥에 가득 차 있는 금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란 사내는 다른 단지의 꿀도 모조리 편해보았습니다. 꿀단지 7개에는 모두 금화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생겨 금화를 모두 꺼낸 후 항아리에 꿀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다시 몇 년이 흐르고 늙은 영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부인은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왔고 남편의 친구를 찾아가 꿀단지를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처음 꿀단지를 맡길 당시에 증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증인 앞에서 7개의 꿀단지를 부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꿀단지를 받은 부인은 서둘러 꿀을 덜어냈지만 금화는 한 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화가 나서 재판관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항아리에 금화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증언할 사람이 있습니까?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저 혼자 아는 사실입니다. 재판관은 말했습니다. 항아리에 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소송해도 승산이 없습니다. 부인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아리에 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재판에 질 것이 뻔하다는 답변만 되돌아왔습니다. 낙심한 부인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거리에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지혜롭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다윗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허락하시면 제가 재판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권리를 주었고 곧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윗은 피고로 남편의 친구를 불러들이고 부인에게는 문제의 단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맡긴 항아리가 이 항아리가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맡아준 항아리가 이 항아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윗은 7개의 항아리를 하나하나 두들겨 깼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의 파편들 사이로 금화 2잎이 발견되었습니다. 꿀이 굳으면서 금화가 항아리 바닥에 눌러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말했습니다. 항아리에서 금화가 나왔으니 부인이 증언이 맞소. 당장 부인에게 나머지 금화를 돌려주시오. 그렇게 부인은 잃어버렸던 금화를 되찾게 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다윗의 지혜에 탐복했습니다. 베니야의 자백. 솔로몬 왕은 체스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체스를 즐겼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문 베나야는 솔로몬 왕의 단골 체스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베나야는 매번 지는 체스를 매일 두어야 했으니 그 고통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두 사람은 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유난히 쉽게 경기가 마무리될 듯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빠르게 승기를 잡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것인가? 솔로몬 왕은 체스를 두다 말고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무척 짧은 순간이었지만 베나야는 본능적으로 솔로몬 왕이 체스 하나를 슬쩍 감추었습니다. 다행히 솔로몬 왕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 순식간에 베나야의 역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의 게임은 솔로몬 왕에게 첫 패배의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처음 패배를 맛본 솔로몬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종일 뒤척였습니다. 분하군. 내가 체스 게임에서 패배하는 날도 있다니. 그나저나 어쩌다 패배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걸. 솔로몬 왕은 벌떡 일어나 천천히 그날의 게임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말 하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베나야 녀석, 감히 나를 속이다니. 내가 반드시 너를 실토하게 만들어야겠다. 며칠 후 솔로몬 왕이 어둠이 깔린 창밖을 바라보는데 수상한 사내 둘이 자루를 어깨에 메고 허둥대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아하니 좀도둑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뻔뻔하게 대충 인사를 한 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왕궁 출입을 좀 했었다호. 여기 임금이 거치하는 왕실의 열쇠가 있어. 왕실의 구조도 물론 잘 알고 있어. 나와 크기 한 건
해보지 않겠소. 두 사내는 솔로몬 왕의 믿음직한 모습과 왕실 열쇠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소. 열쇠도 있고 구조도 알고 있다 하니 앞장서시오. 물건을 훔쳐서 나오는 것은 힘이 센 우리가 하겠소. 세 사람은 날이 완전히 깜깜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궁궐에 잠입했습니다. 도둑들은 여기저기 진기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궁궐의 모습에 넋이 나갔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부피만 큰 것보다는 작아도 값비싼 것을 담아야 하오. 이쪽으로 오시오. 솔로몬 왕은 그들을 방으로 유인한 후 밖에서 잠가버렸습니다. 두 도둑은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날 솔로몬 왕은 신하들을 모은 후 두 도둑을 데리고 나와 재판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들은 어젯밤 현장에서 붙잡힌 도둑들입니다. 게다가 왕의 물건을 훔친 자들이요. 이 자들을 어떻게 벌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던 베나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물건을 훔친 자를 어떻게 벌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꼭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신하들이 말하는 형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고 참다 못해 베나야는 왕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채스를 두다가 말 하나를 훔쳤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채스를 두다가 말 하나를 훔쳤습니다. 제가 승부를 조작했습니다. 베나야의 말에 솔로몬 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런 사소한 일은 잊었소. 이 재판은 어제 잡은 두 도둑을 벌하려고 하는 것이니 베나야 고문은 어서 자신의 자리로 가십시오. 베나야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진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청렴하기로 소문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한편 산에서 나무를 해서 시장에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열심히 모은 돈으로 나귀를 한 마리 사기로 했습니다. 나귀가 있으면 많은 양의 나무를 한꺼번에 시장에 팔 수 있고 탈무드를 공부하고 가르칠 시간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시장에서 한 아랍인에게 나귀 한 마리를 샀습니다. 제자들도 스승에게 나귀가 생긴 사실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소중한 나귀를 씻어주기 위해 냇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귀를 맨 목줄에서 다이아몬드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은 이제 스승이 가난을 벗어나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나무를 더 이상 팔지 않아도 될 테니 자신들을 가르칠 시간이 많아졌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랍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흔들림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당나귀를 판 상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당황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당나귀를 사셨으니 당나귀에 있던 다이아몬드도 스승님 것이 아닙니까? 나는 다이아몬드를 산 적이 없다. 그러니 내 것이 아니다. 돈을 내고 산 물건 외의 것을 가져서는 안 되며 남의 물건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청렴한 스승의 태도에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나귀를 판 상인을 찾아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령관의 표정.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연락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중요한 요새 하나가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령관은 화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발을 구르기도 하고 손으로 벽을 치기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였기에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연락병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사령관을 옆방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요새를 잃어서 안타까워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사령관이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요? 또 무엇을 잃었단 말이요? 그러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표정에는 당황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새는 다시 전쟁에서 빼앗으면 되지만 한 번 잃어버린 사령관으로서의 위엄과 군대의 사기는 어디에서 되찾겠습니까? 사령관은 부인의 일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새를 잃는 것보다 든든한 사령관을 잃는 것이 저 병사에게는 더욱 불안한 일일 것입니다. 그제야 사령관은 마음을 수습하고 다시 자신의 병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공격에 대비하라는 명령과 함께 부대의 사기를 돋우라는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지도자는 조직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지도자로서 꼭 필요한 자질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의 일. 어느 임금에게 커다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일꾼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꾼 가운데에서도 한 일꾼은 능력이 뛰어나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포도밭을 찾았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일꾼은 일찌감치 일을 끝내고 쉬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과 함께 포도밭을 거닐며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든 일꾼이 품삯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온종일 일을 한 일꾼들은 줄을 서서 모두 똑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이제 임금과 산책한 일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품삯을 주자 다른 일꾼들은 화를 내며 임금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품삯을 주자 다른 일꾼들은 화를 내며 임금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임금님과 함께 빈둥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온종일 걸려서 한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2시간 동안에 해치워 버렸다. 노력의 결실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그러고는 그 일꾼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받게 하였습니다. 성실함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봐야 머리를 써서 수학 문제를 풀지 않으면 수학 성적은 오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노력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착이 최고의 증거. 3명의 상인이
함께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번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마침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함께 땅에 묻고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몰래 빠져나와 돈을 몽땅 파낸 후 감쪽같이 다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나중에 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세 사람은 서로를 범인이라고 지목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을 찾아가 재판을 부탁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한 사람이 훔쳐가 버렸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꼭 밝혀주세요. 솔로몬 왕은 사연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세 명이 모두 두뇌가 명석해 보이는구나. 내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다른 재판이 있는데 먼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부탁한다. 그러고 나서 당신들의 재판을 하려고 하오. 세 사람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처녀가 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어. 양쪽 집안이 서로 인사를 하고 결혼식도 준비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 처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약혼한 남자에게 헤어져 달라며 사정을 했지. 자신으로 입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요. 약혼한 남자는 처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위자료는 필요 없다며 순수히 파혼해 주었어. 덕분에 처녀는 사랑에 빠진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었지. 처녀가 결혼한 그 남자는 사실 몹시 부자였다오. 그 때문인지 어느 날 여인은 한 노인에게 납치당하게 되었어. 노인이 부자 남편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여인은 노인에게 첫 번째 남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오. 그리고 사랑도 잃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남자도 자신과 그냥 헤어져 주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납치하고 돈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득했소. 그 이야기를 들은 노인 납치범도 순수히 여인을 풀어주었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 한 명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내리는 것이 옳겠소? 그러자 첫 번째 상인이 말했습니다. 파혼당하고도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남자입니다. 그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노인 납치범도 따라서 선행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인이 말했습니다. 여인이 칭찬받아야 합니다. 여인이 용기를 내어 첫 번째 남자의 마음을 움직여 무사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탈출한 것도 역시 여인의 용기 덕분입니다. 세 번째 상인은 주저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아 한 명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긍정적인 피해를 준 약혼녀를 순순히 떠나보낸 것도 이상합니다. 돈을 노린 납치범이 인질의 몇 마디에 순순히 풀어준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여인이 용기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돈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첫 번째 남자를 버린 것은 아닌지도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세 번째 상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네가 돈을 훔쳐간 범인이로구나. 세 상인이 어리둥절해하자 솔로몬이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애정관계나 선행, 사람 사이의 감정 같은 것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너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중심으로 생각했다. 그러니 돈에 집착하는 네가 범인임에 틀림이 없다. 동업자의 돈을 가로채려고 했던 상인은 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두 상인은 잃어버릴 뻔한 자신의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주의 병을 고친 사람은 한 나라의 임금에게 어여쁜 딸이 있었습니다. 임금에게 공주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공주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자리에 누워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임금은 공주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모두 불러 치료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용하다는 약도 모두 써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이제 온종일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안타깝게도 공주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가망이 없을 듯합니다. 임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나라에 공주의 병을 낫게 할 사람을 찾는다고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약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자가 있다면 공주와 결혼도 시켜주고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파격적인 제안에 온 나라가 들썩거렸지만 유명한 의사들이 포기한 공주의 병을 낫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야망에 찬 젊은이들이 소문난 약초나 진기한 보약을 가져왔지만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공주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고 정말 가망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왕궁에서 먼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주 먼 곳도 볼 수 있는 요술 망원경을, 둘째는 아무리 먼 곳이든 단숨에 데려다주는 마법의 양탄자가, 셋째는 세상의 모든 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는 신비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는 요술 망원경으로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도시의 벽에 붙은 임금의 포고문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 길로 동생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아픈 공주를 낫게 해주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삼형제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단숨에 왕궁으로 날아갔습니다. 삼형제는 임금을 만나 자신들에게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신비의 사과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임금은 아픈 공주에게 신비의 사과를 먹이는 것을 허락했고 사과를 입에 넣은 공주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더니 사과 하나를 다 먹고 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임금은 기쁨에 들떠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사위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말했습니다. 내가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공주가 아픈 것도 몰랐을 거야. 둘째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제 시간에 왕궁에 올 수 없었지. 그러자 막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을걸. 과연 공주는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삼형제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선택받지 못한 다른 두 형제에게도 큰 상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임금은 공주와 결혼하고 자신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될 사람을
발표했습니다. 임금의 선택은 바로 신비의 서가를 가져온 셋째였습니다. 임금이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삼형제 모두 공주의 병을 낫게 한 데에 똑같이 공이 있다. 그 중에서 나는 셋째를 공주와 결혼시키고 왕위에 오르게 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셋째는 가진 것 전부를 나의 공주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삼형제를 살펴보면 첫째는 요술 망원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둘째 역시 마법의 양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셋째는 신비의 서가를 공주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는 공주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중하여 셋째를 사위로 삼겠노라.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줄 때 전부를 주는 것이 가장 귀하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치기 소년의 추억. 왕이 황야에서 사냥하는데 감미로운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맑고 깊어서 왕은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니 유대인 양치기 소년이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왕이 양치기 소년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 눈빛이 총명하고 얼굴에 귀한 기운이 흐르는 것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궁궐로 가서 내 일을 도와주어라. 양치기 소년이 왕을 따라 궁궐에 들어가니 왕은 그를 재무 담당 대신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나날이 깊어지자 신하들은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양치기 소년을 내쫓을 궁리를 하다 어느 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유대인 양치기 소년이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냐? 은혜도 모르는 녀석. 역시 유대인은 돈밖에 모르는군. 왕은 화를 내며 양치기 소년의 예금 통장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아예 계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현금과 보석을 쌓아두고 있나 보구나. 그의 집을 샅샅이 조사해라. 하지만 소년의 집은 검소하게 꾸며져 있었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수상한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어보니 그 방만은 청소를 시키지 않고 양치기 소년만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저 비밀의 방에 분명 빼돌린 돈과 금은 보화가 있을 겁니다. 왕은 그 방의 문을 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짝이 떨어져 나가자 방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금은 보화 대신에 양치기 시절의 낡은 배낭과 누더기 그리고 피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방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 이것을 왜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양치기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대신으로 임명하셨지만 저는 사실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옷과 배낭, 지팡이와 피리까지 모두 이 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이곳에서 옛날과 똑같이 차려입고 피리를 붑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본래 황야의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으며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왕은 양치기 소년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왕은 그를 모함한 신하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소년에 대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신분이 갑자기 높아지면 쉽게 자만심에 빠지곤 하지요. 옛날 어려웠던 시절의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경거망동해서 화를 부르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예전의 기억을 잊고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개의 꿀단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무척 아름다워 어디를 가도 눈에 띄일 정도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늙고 탐욕스러운 영주가 있었는데 부인을 보고는 그녀를 첩으로 들이려고 갖은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참다 못해 그 고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먼저 모든 재산을 처분해 금화로 바꾸었습니다. 그러고서 금화를 7개의 단지에 나누고 그 위에 꿀을 가득 채웠습니다. 7개의 단지는 누가 보아도 평범한 꿀단지로 보였습니다. 부인은 죽은 남편의 친구에게 7개의 꿀단지를 맡겼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증인도 세웠습니다. 소중한 꿀이니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말입니다. 남편의 친구는 안에 금화가 있다는 것은 까맣게 모른 채 7개의 꿀단지를 맡아주었습니다. 부인은 영주의 눈을 피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1해, 2해 시간이 흐르고 꿀단지를 보관하고 있던 남편의 친구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피로연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꿀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는 안을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부인의 당부가 생각나기는 했지만 꿀이 이렇게 많으니 조금은 덜어먹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단지 하나를 열었습니다. 꿀단지 안에는 향기로운 아카시아 꿀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향기에 취해 정신없이 꿀을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꿀을 덜어내다 보니 꿀단지 바닥에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궁금하여 꿀을 모두 덜어내자 바닥에 가득 차 있는 금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란 사내는 다른 단지의 꿀도 모조리 편해보았습니다. 꿀단지 7개에는 모두 금화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생겨 금화를 모두 꺼낸 후 항아리에 꿀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다시 몇 년이 흐르고 늙은 영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부인은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왔고 남편의 친구를 찾아가 꿀단지를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처음 꿀단지를 맡길 당시에 증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증인 앞에서 7개의 꿀단지를 부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꿀단지를 받은 부인은 서둘러 꿀을 덜어냈지만 금화는 한 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화가 나서 재판관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항아리에 금화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증언할 사람이 있습니까?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저 혼자 아는 사실입니다. 재판관은 말했습니다. 항아리에 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소송해도 승산이 없습니다. 부인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아리에 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재판에 질 것이 뻔하다는 답변만 되돌아왔습니다. 낙심한 부인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거리에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지혜롭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다윗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허락하시면 제가 재판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권리를 주었고 곧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윗은 피고로 남편의 친구를 불러들이고 부인에게는 문제의 단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맡긴 항아리가 이 항아리가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맡아준 항아리가 이 항아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윗은 7개의 항아리를 하나하나 두들겨 깼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의 파편들 사이로 금화 2닙이 발견되었습니다. 꿀이 굳으면서 금화가 항아리 바닥에 눌러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말했습니다. 항아리에서 금화가 나왔으니 부인이 증언이 맞소. 당장 부인에게 나머지 금화를 돌려주시오. 그렇게 부인은 잃어버렸던 금화를 되찾게 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다윗의 지혜에 탐복했습니다. 베니야의 자백. 솔로몬 왕은 체스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체스를 즐겼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문 베나야는 솔로몬 왕의 단골 체스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베나야는 매번 지는 체스를 매일 두어야 했으니 그 고통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두 사람은 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유난히 쉽게 경기가 마무리될 듯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빠르게 승기를 잡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것인가? 솔로몬 왕은 체스를 두다 말고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무척 짧은 순간이었지만 베나야는 본능적으로 솔로몬 왕이 체스 하나를 슬쩍 감추었습니다. 다행히 솔로몬 왕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 순식간에 베나야의 역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의 게임은 솔로몬 왕에게 첫 패배의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처음 패배를 맛본 솔로몬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종일 뒤척였습니다. 분하군. 내가 체스 게임에서 패배하는 날도 있다니. 그나저나 어쩌다 패배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걸. 솔로몬 왕은 벌떡 일어나 천천히 그날의 게임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말 하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베나야 녀석, 감히 나를 속이다니. 내가 반드시 너를 실토하게 만들어야겠다. 며칠 후 솔로몬 왕이 어둠이 깔린 창밖을 바라보는데 수상한 사내 둘이 자루를 어깨에 메고 허둥대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아하니 좀도둑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뻔뻔하게 대충 인사를 한 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왕궁 출입을 좀 했었다오. 여기 임금이 거치하는 왕실의 열쇠가 있어. 왕실의 구조도 물론 잘 알고 있어. 나와 크기 한 건 해보지 않겠소. 두 사내는 솔로몬 왕의 믿음직한 모습과 왕실 열쇠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소. 열쇠도 있고 구조도 알고 있다 하니 앞장서시오. 물건을 훔쳐서 나오는 것은 힘이 센 우리가 하겠소. 세 사람은 날이 완전히 깜깜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궁궐에 잠입했습니다.
도둑들은 여기저기 진기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궁궐의 모습에 넋이 나갔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부피만 큰 것보다는 작아도 값비싼 것을 담아야 하오. 이쪽으로 오시오. 솔로몬 왕은 그들을 방으로 유인한 후 밖에서 잠가 버렸습니다. 두 도둑은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날 솔로몬 왕은 신하들을 모은 후 두 도둑을 데리고 나와 재판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들은 어젯밤 현장에서 붙잡힌 도둑들입니다. 게다가 왕의 물건을 훔친 자들이요. 이 자들을 어떻게 벌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던 베나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물건을 훔친 자를 어떻게 벌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꼭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신하들이 말하는 형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고 참다 못해 베나야는 왕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체스를 두다가 말 하나를 훔쳤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체스를 두다가 말 하나를 훔쳤습니다. 제가 승부를 조작했습니다. 베나야의 말에 솔로몬 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런 사소한 일은 잊었소. 이 재판은 어제 잡은 두 도둑을 벌하려고 하는 것이니 베나야 고문은 어서 자신의 자리로 가십시오. 베나야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진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청렴하기로 소문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한편 산에서 나무를 해서 시장에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열심히 모은 돈으로 나귀를 한 마리 사기로 했습니다. 나귀가 있으면 많은 양의 나무를 한꺼번에 시장에 팔 수 있고 탈무드를 공부하고 가르칠 시간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시장에서 한 아랍인에게 나귀 한 마리를 샀습니다. 제자들도 스승에게 나귀가 생긴 사실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소중한 나귀를 씻어주기 위해 냇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귀를 맨 목줄에서 다이아몬드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은 이제 스승이 가난을 벗어나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나무를 더 이상 팔지 않아도 될 테니 자신들을 가르칠 시간이 많아졌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랍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흔들림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당나귀를 판 상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당황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당나귀를 사셨으니 당나귀에 있던 다이아몬드도 스승님 것이 아닙니까? 나는 다이아몬드를 산 적이 없다. 그러니 내 것이 아니다. 돈을 내고 산 물건 위에 것을 가져서는 안 되며 남의 물건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청렴한 스승의 태도에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나귀를 판 상인을 찾아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령관의 표정.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연락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중요한 요새 하나가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령관은 화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발을 구르기도 하고 손으로 벽을 치기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였기에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연락병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사령관을 옆방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요새를 잃어서 안타까워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사령관이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요? 또 무엇을 잃었단 말이요? 그러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표정에는 당황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새는 다시 전쟁에서 빼앗으면 되지만 한 번 잃어버린 사령관으로서의 위엄과 군대의 사기는 어디에서 되찾겠습니까? 사령관은 부인의 일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새를 잃는 것보다 든든한 사령관을 잃는 것이 저 병사에게는 더욱 불안한 일일 것입니다. 그제야 사령관은 마음을 수습하고 다시 자신의 병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공격에 대비하라는 명령과 함께 부대의 사기를 돋우라는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지도자는 조직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지도자로서 꼭 필요한 자질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의 일. 어느 임금에게 커다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일꾼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꾼 가운데에서도 한 일꾼은 능력이 뛰어나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포도밭을 찾았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일꾼은 일찌감치 일을 끝내고 쉬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과 함께 포도밭을 거닐며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든 일꾼이 품삯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온종일 일을 한 일꾼들은 줄을 서서 모두 똑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이제 임금과 산책한 일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품삯을 주자 다른 일꾼들은 화를 내며 임금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품삯을 주자 다른 일꾼들은 화를 내며 임금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임금님과 함께 빈둥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온종일 걸려서 한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2시간 동안에 해치워 버렸다. 노력의 결실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그러고는 그 일꾼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받게 하였습니다. 성실함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 봐야 머리를 써서 수학 문제를 풀지 않으면 수학 성적은 오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노력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